다음은 제 2교시로서 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륙 철도의 운송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TSR, TCR을 통해서 지금 그 해상 운송보다도 약 한 10,000km 정도가 그 철도를 이용했을 때 더 거리상이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바탕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크게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그 중국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 몽골 횡단철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제 방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좀 적지만 희미하게 나타나는 이제 노란색인가요? TCR 같은 경우는 연운항을 통해서 베이징을 통해서 중국 그 연운항을 통해서 정주 이렇게 통해서 아라쿠산 그죠? 그러면 두리즈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이게 이제 TCR이고 거리상으로는 그 8,613km요. 아까 해상 같은 경우는 23,000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훨씬 더 가깝다 그러죠. 한 4, 5천 정도 더 킬로미터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은 그 표준 궤도를 쓰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같은 이런 데는 뭐예요? 광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적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내에 개발된 그 카자흐스탄 들어갈 때 뭐요? 그 철도 레일을 더 확장해 가는 거죠. 더 넓혀서 이렇게 넓히고 중국 올 때는 표준 궤도 할 때는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궤도를 특별한 궤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환적을 하든지 그 비용이 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핫산을 이용해서 저 블라디보스톡을 갈 수도 있고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우리 즉 다시 말하면 부산 같은 경우 부산에서 나주로 올려서 나주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가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출발은 블라디보스톡 지금은 우리는 이제 가게 되면 어디요? 블라디보스톡까지 해상 운송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그 다음에 치타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들. 그거는 9,289km예요. 그건 러시아로 이제 그 관계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가 없다. 국가 간에 이제 그 관계는 했겠냐, 그죠? 그런 부분. 뒤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만주 횡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문 중국의 어디냐면 두만강 쪽에 그죠? 두만강 짜투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만주리를 통해서 자바이칼스크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이제 만주 횡단철도 TMR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7,700km 정도요. 요거는 중국의 표준 궤도가 이용되어 있고 러시아는 뭐예요? 광계 그죠? 그 1520 밀리미터 그죠? 광계 이런 부분이 좀 환성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몽고 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천진을 해서 베이징을 해서 그 몽골의 자민우들을 통해서 울란바토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도 7,700km 정도. 그 대신 이제 중국은 표준 궤도지만 뭐예요? 몽골은 광궤도, 러시아와 같은 계통이니까 1520이다. 여기서도 그에 맞는 그 레일을
좁혔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철도 레일을 사용해야 된다. 화차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는 뭐라고 했죠? MTT라고 그랬죠, 그죠? 아시아는 MTT하고 ETT 그 병용 쓰는데 병용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쓸 수 있는 지금 현재 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TSR 그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상 운송을 해서 컨테이너 운송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열차로 가는 부분인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고 그 다음에 해상 연안하고 이렇게 해서 유입선이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그 블라디보스톡의 하역장 해상 하역장은 부두는 굉장히 좁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은 엊그제 뉴스에 봤는데 그 부분을 더 확장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장했을 때는 아무래도 블라디보스톡 철도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지만 지금은 좁아서 그렇게 그 활성화가 안 될 수 있는 제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중앙아시아라든지 러시아 내부에서도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 갔을 때만 해도 중장비 이런 것들이 막 큰 포크레인 같은 이런 장비들이 엄청 하역되어 있더라고요. 그 장비들이 모두 다 뭘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통해서 몽골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으로 수송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이제 가는데 블라디보스토크 그다음에 모스크바는 9,200km가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원거리다 보니까 러시아는 철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는 복선으로 되어 있고 전철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광계를 써 있고 광궤도 1520mm를 쓰고 있고요. 광궤도를 쓰고 있고 전율은 3000볼트와 25000볼트의 혼용에 쓰더라. 그런 부분이 이제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운영 현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 시베리아 철도는 26년에 이제 처음으로 썼답니다. 그래서 70년도에부터는 시간 단축이라든지 운임의 절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이 복합 운송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TSR의 수송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거는 80년대부터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되고요. 그래서 90년대 들면서 이제 수송량이 급감하면서 이제 경제 체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효율성이 높은 운송수단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단점은 뭐냐면은 이 중앙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통과할 때 세관 절차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운임적인 면이나 아니면 속도 시간적인 면 거리는 가까울지 해상 운송보다도 가까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크게 어떤 차별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항로 같은 경우는 비동맹 선사로서 이제 해상 운임이 대폭적으로 할인되면서 TSR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유럽 가는 비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조 항운 해운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기업들 보면 처음에 이제 TSR 중심으로 해서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모스크바 내륙에 있는 러시아 내륙에 있는 광산물이라든지 곡물 이런 것들을 막 실어가지고
이 동남아 시장으로 빼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자꾸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분실 같은 게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체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화주들이 이용을 안 해서 결국은 청조는 다른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TSR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운영 조직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철도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고속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약간 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소화 이런 계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물동량들이 약간 증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핫산이라든지 철도를 연결해서 이 시베리아를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라디보스톡 항만은 실제 좁아서 그렇게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진항을 터미널 정비해서 가야 되는데 나진항은 이 국가가 북한이고 운영권은 부도 선석은 누가 있냐면은 중국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북한과의 지금 현재 정치적 갈등 문제로 인해서 못 가고 블라디보스톡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 그러면 이제 차라리 해상으로 해서 이 TCR보다도 해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런 차원의 이제 화주들이 자꾸 이 운송 루트가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해상 운임에서 낮은 가격이라든지 신속한 통관이라든지 이랬을 때 사실상 좀 이 경제력이라든지 속도 이런 부분들이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피트 같은 경우는 부산항에서 모스크바 가는 데까지만 해상 운송 어디까지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4,900달러.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철도에 할 때는 6,000달러. 결국은 얼마냐면은 10,000달러 이상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해상 운송보다도 300에서 1,400달러 정도가 더 높다 그렇게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이제 공컨테이너를 회수할 때도 보면 보스토니치 항간에 이제 화물을 예를 든다면 과거 5년도에는 회수율이 88에서 92% 상당히 높았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출들이 러시아로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 화학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었답니다. 그래서 이 공컨테이너보다 실적을 해갖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 공컨테이너들이 그런 물동량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공컨테이너를 회수하는데 그에 대한 공컨테이너 빌동을 또 50% 더 줘야 되니까 그만큼 부담 비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적 문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하역을 해서 또 뭡니까? 철도로 환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까지 가는데 뭡니까? 1520에고 1430 간에 뭐가 되겠어요? 철도 궤도에, 그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적 비용들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환적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청조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환적 비율 할 때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환적을 해주면 되는데 환적을 안 해주고 거기서 막 2, 3일씩 이렇게 체류시켜버리니까 실제 그 비용 부담 누가 해야 돼요? 포딩사가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화주들은 신속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주 간의 갈등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통관상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세관 절차상의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류, 운송 조건 이런 것들요. 자, 재미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이제 관세를 통관하러 갔습니다. 그죠? 신청하러 갔는데 그 6시에 마감이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6시까지 들어오면 뭐 좀 늦더라도 6시 반까지 처리해주고 그냥 그 퇴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러시아의 국경을 통과할 때 한번 봤는데요. 딱 제가 6시 마감이라고 그러면 거기는 4시인가 마감을 해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4시에 마감을 하면 이 3시 반에 왔습니다. 그러면 앞 사람이 있으면 밀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접수를 해놨지만 다시 4시 되면 딱 그 사람들, 체관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대로 문 닫아버리고 퇴근해버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다렸지만 내일 다시 오픈할 때까지, 세관을 오픈할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한 1, 20분 사이에 하루를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관 문제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이제 열차 배정이라든지 기간 설비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속도라 문제, 안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운행 제도라든지 그다음 분실 문제, 파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시베리아 철도에 대해서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화조들이요. 자, 다음은 이제 TC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CR도 보면 중국 레이완항에서부터 카자흐스탄까지 이제 8,60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복선율, 전철화율 이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복선이 단선이 이제 벌써 8%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뭡니까? 화차가 지나갈 때까지 대기 장소에서 대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궤도가 1435 표준 궤도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리 올라갈 때는 확장된, 그죠?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통과라든지 절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몽골, 러시아, 동유럽까지 운송을 하는데 여러 국가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까다롭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죠? 자, 그래서 문제점을 본다 보면 이제 중국 내 운송량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 다른 나라 국가에 운송을 해주겠습니까? 철도 운영에는 한정이 있는데 왜냐하면 선로가 그죠?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더라. 레인항을 통해서 컨테이너 처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운임은 대체적으로 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정보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단절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자치구마다 약간씩 관할 지역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관세라든지 뭐 통관세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통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화차 공급 이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더라. 그렇게 TCR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의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자체에서 자국의 물동량을 우선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 외국에 들어오는 화물들 같은 거는 좀 약간 등한시되는 그런 부분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력 출력 요즘은 이제 GPS 시스템을 해서 여지간은 다 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마다 GPS 시스템을 장치를 다 달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르무치라든지 상쿠 간의 철도 서비스의 개선이 계속적으로 아까
뭐야 되겠어? 단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적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운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해상 운송량하고 경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중국 지역과 유럽, 남미 지역의 철도의 서비스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되는데 이 단절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 그 중국의 물동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편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큼의 어떤 서비스의 어떤 화주를 위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5페이지 만주 횡단철도를 보시면 보겠는데요. 이 북한 도문이라고 있는데요. 저 백두산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그 훈춘 안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으로 이 저기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이제 북한하고 교역은 좀 되니까 계속적으로 도문을 통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얼빈 자이발칼크 호수를 통해서 그 호수 있는 쪽을 통해서 가는데 7,721km요. 그 대신 복선화율은 좀 높은 편입니다. 95%, 전체율은 78%.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러시아 통관 시의 궤도 차이죠. 중국은 표준궤도고 러시아는 광궤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통관 절차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더라. 아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가면 아마 속 터져서 아마 짜증 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통관하는데 그만큼 힘들더랍니다. 힘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 횡단철도 운영 현황을 본다 그러면 이제 텐진항에서 중국의 텐진항에서 그 베이징 울란바토르 울란우대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7,700km고요. 여기는 복선화율 81%. 그래서 여기는 좀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 좀 그 정체 시간이 좀 길어지겠네요. 전철화율은 74%. 근데 이제 몽골 화물이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대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몽골 횡단철도를 통해서 화물들을 많이 오는데 대체적으로 중국의 이 원시 원료들 이 코카스라든지 그런 것들 원시 원료들을 많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요. 그 다음에 전 구간이 이제 관계로 중국 몽골 간에 중국은 이제 관계고 협계고 몽골은 관계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긴더라. 그 대신 이제 텐진하고 울란바토르는 광산물이라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량이면 싣고 한꺼번에 쫙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블록 트레인 이런 부분들이 운행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륙철도 운영 현황을 가까이 간단히 본다 그러면 여객 화물하고 여객과 화물이 6개 노선이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되어 있고 북한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러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표 한번 봐주세요. 중국하고 북한의 단동 신의주를 통해서 베이징을 가는 것들요. 요거는 이제 단동, 그죠? 이렇게 신의주하고 중국의 단동 연결해서 대련으로 들어가는 것들요. 그렇게 하는데 주 4회 정도가.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원유라든지 이런 어떤 산물이고 나갈 때는 광물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라든지, 하얼빈에서 모스크바라든지, 뭐,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뭐,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더라.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산품을 저기 많이 싣고 가고, 들어올 때는, 이 원료, 원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싣고 오더라.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하고 울란바토르 2회 정도 이렇게 매주 이 운행을 되는데 그 광산물이라든지 여객 이런 부분요. 북한하고 러시아도 되는데 이제 그 매일 다닌답니다. 그래서 두만강 하산을 이용해서 하는데 뭐 인력 송출 뭐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 모스크바, 울란바토르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물동량이 많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몽골, 러시아 여기도 매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이 가장 많이 모스크바하고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남북 대비해서 철도 운영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남북 철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200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교통 TCR이나 TSR 연결하기 위해서 철도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왔는데 지금은 뭐 경의선, 동해선을 연결해서 뭐 이렇게 해서 열차 시범 운행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최근에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TCR 움직이는 부분이 경의선, 문산하고 개성 부분하고 그다음 동해선, 제진하고 금강산 요 부분을 짧은 구간이 이제 25km죠, 그죠? 보면 이제 30페이지에 봐주십시오. 문산에서 요렇게 그 개성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들, 그죠? 그런 부분에서 TCR도 갈 수 있고 TMS 몽골도 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산항에서 이제 그 철도로 인입해서 그 포항으로 해서 삼척으로 해서 이 강릉, 속초 이렇게 올라가는데, 동해 북부선에 대한 여기 25km짜리 요거만 연결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결해서 원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진으로 해서 TSR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기 뭐라고 하죠? 건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 쪽으로 이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철원을 통해서, 그죠? 철원을 통해서 원산으로 가는 방향도 있긴 있는데, 신탄지, 문산을 통해서, 그죠? 문산 쪽으로 가서 이렇게, 평강으로 해서, 원산으로 해서 올라가는, 함흥 쪽으로 가는 것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제일 유력한 거는 지금 현재 동해 북부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해 북부선을 해서, 철도를 하는데, 연계하는 게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철도 운영하고 있는 그 역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제 이 지표들이 있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요. 건설 운영은 누가냐면 철도공사가 이제 도시철도공사라든지 우리 공사에서 하고 북한의 철도성, 철도 정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해선하고 경부선하고 X자로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호남선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88개 노선이 운영이 되어 있고 북한에는 딱 H형으로 그죠? 단동으로 가는 거 신의주가 아니라 여기 이 함흥으로 가서 나진호를 가는 것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H형장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100개 노선이. 그러면 야, 우리보다 많네요 라고 보면 그 북한에는 이 군사 시설에 연계된 그 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노선 수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 거리도 뭐 거의 비슷하게 3,500km 가까이 되어 있고요. 전철과 유리는 우리는 남한 같은 경우는 엔진식으로 많이 되어 있고 얘는 전철로 80% 되어 있네요. 복선율은 우리는 49%, 북한은 단선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객 같은 경우는 KTX는 뭐 300km 뭐 이렇게 가지만 화물 같은 경우는 120km,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보세요. 여객은 50km, 북한은 40km. 그만큼 선로가 안정화가 안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차수 뭐 이런 것들은 차별이 좀 있는데 여기는 화차들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이 속도 문제, 안정화 문제 이런 것들이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원활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그 실태 조사를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 보수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신설하는 비용들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땅은 뭐예요? 토지는 정부니까. 그래서 구역만 하면 되고 이제 설치 비용이 오히려 더 유지 보수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북 철도 연결시에서는 선로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북한에는 이제 그 단선이고 한계성이 있더라. 그래서 더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한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정도가 이제 들여서 복선화라든지 전철을 많이 만들었는데 북한에 가서 공사할 계획에서는 5조 정도에서 7조 정도 비용이 더 들더라. 그 다음에 선로는 1435 표준 궤도로 동일하더라. 전력은 뭐 큰 문제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뭐 아까 그 운영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응급사항이라든지 뭐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집중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제 앞으로 제일 큰 문제가 철도 환적할 때에 그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열차 페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열차 페리가 뭐냐면 뒤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34페이지 보시면 큰 선박이 있으면 열차가 견인해서 그 자체로 그죠? 레일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내로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 5양씩에서 네 번 사열을 해놓으면 한꺼번에 20양까지도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 도착해서는 바로 견인해서 바로 빼가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열차 페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평택항에서 청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을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려고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상 이 아이디어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사업성,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북한이 결국 뭡니까? 허용을 안 해주면 이런 식으로도 가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물류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으로 바로
저기 그 하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속하게 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저기 인입해서 바로 빼니까 포장비 이런 부분들이 그 파손이 적겠죠, 그죠? 통관이라든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비용상은 이제 간편하고 보험료 적고 파손이 적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다음에 그 상품 저기 파손이 적고요. 그래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큰 절감이 될 것이다. 그 대신 이제 페리를 건조하는 비용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겠죠. 초창기에 그죠?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서비스상은 뭡니까? 바로바로 하니까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안정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량을 취급하다니까 운임도 낮아질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단점은 뭡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 즉 다시 말하면 선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동량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물동량도 한 화차로 그 블랙 트레인으로 가기 때문에 유사한 그 비슷한 거나 도착지가 동일한 어떤 화주 이럴 때는 가능한데 이 화주별로 다르거나 목적지별로 도착하고자 목적지가 다르다 그러면 이 부분에 크게 뭡니까 효용 가치는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륙 운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 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회사를 한번 만들자 법인을 한번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륙 북한을 통해서 내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해결할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북한의 철도 인프라를 개선을 해야 될 거고요. 복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선로를 개선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력 방식 그 다음에 속도 문제 그 다음에 그 통관 문제 앞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회차했을 때 돌아갔을 때 화주 발굴들 그 다음에 시베리아 철도의 통관 시 문제들 환정 문제들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왜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TSR을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저기 카자흐스탄 이쪽으로 중앙아시아로 함을 옮기는데 자국을 먼저 제품을 먼저 수송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가 좀 뭡니까? 배려를 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런 차원,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사가 하듯이 모든 회사가 똑같이 적용하니까 그만큼 신속하게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장기 과제로서 하는데 한국, 러시아 합작해서 뭐 중국도 좋고요. 뭐 중국보다도 이제 러시아 쪽에 TCR 같은 거니까 TSR 같은 거.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사업을 확대를 하자. 그래서 기회하고 뭐 제약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점에서는 사실상 유리할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이제 자유로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했을 때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북한을 통해서 한국의 물동량들이 부산으로 환적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나진을 통해서 출발하더라도 한반도에 출발하는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 그만큼 물동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도 말로 우리 입장 얘기지 러시아는 뭐가 되겠습니까?
속된 말로 바쁜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 입장에서는요. 왜? 자기들의 상관섭 등을 이용해서 그걸 우리가 못 맞춰준 우리의 어떤 그 서비스 대학이라든지 이런 거 못 맞춰주니까 우리한테는 답답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회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큰 답답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제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출발해서 TS에 갈 경우에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로 물동량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 러시아에서도 아마 관심이 늘어나지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럽이라든지 러시아, 뭐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뭡니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제일 큰 거는 이제 물류 합작 회사의 재무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 투자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러시아는 운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합의점 찾는 게 쉽지 않더라.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 출발하더라도 러시아를 통과하는 그 철도 노선이 매우 길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 그 다음에 화차라든지 컨테이너 운영,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뭡니까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학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23일은 자율학습으로 했고요. 30일 날 11시에서 12시 반까지 시험이 기말고사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라든지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고사와 같이 유사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이 아니고 전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팩터들을 얼마만큼 요약 정리를 잘하느냐 요거를 저는 평가하고 싶어서 서술형으로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훈련들을 보고서 형식에 대한 어떤 훈련들을 지금에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업무할 때 유리하니까 좀 힘들지만 좀 여러분들이 인내를 갖고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